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경제론의 이해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게 넣어놨어요. 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해는 살짝 뒤로 밀어놓고 이제 암기 코드를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암기 코드는 기본적으로 경제론의 암기 코드는 뭔가 크게 거창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 왼쪽에 필기사항과 오른쪽에 기출 지문들을 한 번씩 쭉 같이 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기를 좀 해보시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경제론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이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양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을 측정한다는 건 경제학에서 뭔가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 근데 수치화하는 방법을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그러면 저량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요. 유량이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는 애가 소득이죠. 소득. 자, 소득이 왜 유량입니까? 그러면 자, 이유보다는 사례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월급은 한 달 동안, 기간 동안에 받아들인 급여,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월급, 연봉은 앞에다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를 저량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뭔가요? 가격이죠, 가격. 그런데 가격은 왜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하는지 이유도 물어봐요. 가격을 왜 저량으로 측정합니까?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이 있어요. 따라서 몇 월, 며칠자의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일정 시점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심화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로는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죠. 그런데 가치 역시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몇 월, 몇 일자의 가치를 추계할 것인지를 확정지어야죠. 그걸 우리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시점을 설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가격은 또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따라서 몇 월 며칠자 가격을 발표하는지 알려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1월 1일이잖아요. 이 1월 1일을 가격공시법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공시기준일이라고 부르죠. 이 공시기준일은 기준 시점을 일로만 바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세트로 암기해줘야 돼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요. 대표적인 애는 소득이에요. 월급, 연봉.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변수이고요. 대표적인 변수가 가격이에요. 자,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시점을 설정해 주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도 있고 공시 기준일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정도 암기하면 나머지는 단순 두 문자 암기죠. 자, 소득을 제외한 유량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문자가 수, 비, 순 이렇게 암기했죠. 수비순. 수비순은 어떤 계열입니까? 수익,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이게 수비순이에요. 수익, 비용, 순이익의 계열은 다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거가 있죠. 수급거.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그래서 수비순, 수급거.
거는 대표적인 유량의 사례들이고, 자, 이따 한번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변수이고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자치, 인재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재고량, 자치, 인재. 그러면 우리 기출된 내용을 정리한 걸로 우리가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유량과 저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량은 항상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고 대표적인 게 소득입니다. 소득입니다. 그리고 두 문자가 수, 비, 순, 수, 급, 건데 수비수는 수익, 비용, 순이익의 계열이고 수급건은 수요, 공급, 거래량 계열들이에요. 그러면 수익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나온 게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연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순소득, 단기 순이익, 전부 다 순. 그 다음에 수요량, 그 다음에 공급의 급이죠. 급. 그리고 생산량이라는 게 공급량이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나머지 것들 암기는 자치, 인재. 자는 자산이고요. 치는 가치이고요. 인은 인구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재는 재고량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자, 두 개가 동시에 암기해야 되면 둘을 동시에 암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따라서 저량을 암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쪽이 더 활용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활용이 무엇입니까? 자,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 가치를 추계하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을 설정해야죠. 이런 것들이 응용인 거야. 자, 응용은 자산 적다 보면 왠지 저산 같아요? 저량이에요. 가치 하니까 치읓잖아, 지읒잖아. 저량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 적다 보면 왠지 저고량 같아. 찌읒자 이런 게 있으면 저량입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제론의 본격적인 논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좀 꿰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경제론은 어떤 상황을 제시하든지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어떤 상황을 주고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물어보면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이것만 구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주고 공급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은 공급이 느나요, 주나요? 느나요, 주나요? 소비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만 뭔가 구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출제자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일단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소비 쪽만 보면, 자, 소비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뀌고, 두 번째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걸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출제자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요 수요의 법칙을 출제하는 거예요. 자, 수요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주면서 이 가격이 소비, 즉 수요량이라는 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암기. 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노 땡큐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땡큐예요. 그래서 소비는 늘어납니다. 즉 소비가 감소하냐 느느냐를 묻고 있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의 공급도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학자들은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바뀌느냐, 공급 양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뀌느냐, 공급의 변화로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출제 포인트는 요걸 내고 싶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인인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죠. 공급의 법칙. 그래서 공급의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법칙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땡큐 하는 거예요. 기업은 땡큐. 이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업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노 땡큐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재화의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고 가격과 소비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자고요. 자,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런 문구가 있으면 결국 요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란 건 결국 소비를 뜻하니까 소비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그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노 땡큐니까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땡큐 하면서 소비를 늘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항상 요놈이 결론이에요. 즉 공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요걸 찾으라는 건데 원인을 가격으로 준 거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공급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공급의 법칙은 자,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은 땡큐 하니까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은 노 땡큐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출제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요. 이번에는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어떻게 바뀌고 공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냈으니까 이번에는 뭘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어떻게 바뀝니까? 공급의 변화를 뭔가 출제하고죠.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자, 소비와 공급이 어떻게 바뀝니까를 출제할 때 가장 그래도 까다로운 게 요 두 가지예요. 소득과 관련 재화의 가격. 소득과. 자, 소득은 분명히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정상 열등제죠. 여기는 항상 암기 포인트가 열등제죠. 경제학자들은 열등제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러면 요놈이죠. 사람들은 소득이 늘 때 어떤 재화의 소비를 줄일 때가 있어요. 즉 소득이 늘 때 오히려 재화를 버리는 재화가 있어요. 그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믹스 커피라죠. 든지 또는 빨간색 밍크 담요를 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등제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상식의 재화인 정상제는 항상 소득이 늘면 소비는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늘 때 우리가 버리는 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오히려 소비는 반대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줄면 오히려 소비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열등제. 그 다음에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를 봐요.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는 틀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틀을. 자, 지금 요 대체관계의 요 문장에서 A와 B가 대체관계라고 했을 때 출제자가 주는 논점이 뭐냐는 거예요. 출제자가 주는. 바로 B제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요거예요. 즉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결국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의 변화를 물어보면서 B제의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비재와 대체 관계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대체 관계, 보완 관계 문제가 나오면 콜라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물어보면서 콜라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보완 관계에 있는 가격을 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항상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보완 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자고요. 시험 문제를. 자,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자, 소득이 늘 때 정상적인 재화는 우리가 선택을 하죠. 따라서 소비가 늘고 열등제는 우리가 버려버리죠. 소득이 늘 때.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합니다. 자,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적인 재화의 소비는 줄어요. 근데 열등제는 또 희한하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주 쉬운 내용인데 밑을 봐야 돼요. 밑을. 3번, 4번.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3번과 4번을 봤더니 말도 있고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수치가 들어가 있다면 수치. 그럼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읽어야 된다고요. 일단 빼고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빼고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일단 수치는 빼고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때 어떤 부동산의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떤 재화입니까? 소득이 늘 때 어떤 부동산의 수요, 소비가 늘었다고 돼 있으니까 정상재를 측정한 것이군요.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할 때 어떤 부동산의 소비가 반대로 늘었어요. 우리 상식이랑 비상식적인 거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의 재화가 아니라 열등제군요.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럼 여기서 항상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탄력성을 측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모두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측정해야죠. 소비량의 변화율이 8%입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인인 10%로 이렇게 나눠줘야죠. 10%로. 10%로. 그럼 이게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을 측정하면 8%를 10%로 나눴으니까 0.8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0.8이라는 탄력성을 뭐라 할까요? 그럼 원인을 봐야죠. 원인. 지금 소비량이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측정했으니까 원인이 소득이니까 0.8은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소득 탄력성.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호가 중요합니다. 왜? 자, 소득에 따라서 정상재와 열등재로 재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측정한 내용이 정상재로 측정한 탄력성이냐 열등제로 측정한 탄력성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번은 정상적인 재화를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호를 플러스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재를 굳이 구별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봐야죠. 증가할 때 증가했습니다. 이 비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값을 주는 거예요. 반비례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 비례 관계니까 플러스 수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비례 관계로 플러스 수치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정상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이걸 뭐랑 비교한다? 앞에 있는 요 3%랑 비교해야죠. 3%. 그러면 3분의 5. 아이고 어렵네요. 3, 1은 3, 3, 6, 18, 한 1점? 대충이요. 대충 1점? 대충 1.66666 요 정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원인을 봤더니 소득이니까 소득 탄력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소득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부호가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자 방향을 봤어요. 감소라는 방향을 증가라는 방향으로 지금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소득과 소비가
반대로 작동을 하는 열등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3번, 4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체관계, 보완관계 보죠. 자, 대체관계, 보완관계는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뒤쪽에 아파트의 소비가 늡니까? 아파트의 소비가 줍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아파트의 가격을 줘야 돼.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를 주는 건데 이 대체관계, 보완관계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을 주거나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구별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을 주거나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만 이해만 되면 나머지는 암기 코드죠. 대체관계요. 그리고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방향의 동그라미. 상승 방향. 그럼 따라서 늘어나야죠. 증가. 자, 아파트와 대체관계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바뀌어야죠. 빌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소비는 따라서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보완주택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승이구나. 보완은 반대로니까 소비는 줄겠군요. 자,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소비는 늘겠군요. 이렇게 대체관계는 따라서 보완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도 5번, 6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번, 6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화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재화가 겁나게. 그러면 항상 출제의 논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주인공들의 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화가 여러 개 나오면 100% 재화의 관계를 물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5번, 6번은 재화의 관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세 문제 연속 풀어드릴 테니까 탄력성까지 측정해 보자고요. 자, 여러 재화가 나오면 뭔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항상 맨 앞에 있는 애가 원인이에요. 원인. 그런데 항상 말과 수치가 함께 나와 있는 지문이라면 일단 수치는 좀 빼고 읽으란 말이에요. 빼고. 그러니까 5번 문장을 읽으면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게 원인이에요. 두 가지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B의 소비는 늘었고요. C의 소비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A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자 B의 소비는 늘었고요. C의 소비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A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때 두 가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B의 소비는 증가하고요. C의 소비는 감소하고요. 이게 딱 보여야만 그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풉니까? 동그라미만 치면 되죠.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B의 소비가 늘었군요. 따라서 그러니까 B는 대체 관계예요. 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감소했군요. 상승인데 감소니까 너는 반대로 작동했으니까 보완관계군요. A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반대잖아요. 따라서 보완관계고요. A의 가격이 하락할 때 C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하락일 때 감소니까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C는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독립 문제로 나올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요 24회 아주 바이블과 같은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먼저 수치를 빼고 읽는 습관. 자, 수치를 빼고 읽어볼게요. 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항상 맨 앞에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B의 소비는 늘었고요. C의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와의 관계를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구나. 이때 B의 소비는 증가 따라서 변했네. 그러니까 대체 관계. A와 B는 대체 관계예요. 그 다음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감소니까 상승할 때 감소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C는 보완제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런데 여기서 재와의 관계만 내고 빠지지 말고 탄력성까지 측정해봐요. 탄력성까지.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읽었더니 소비량의 변화율이 두 개가 있겠죠. B 부동산의 소비는 10% 바뀌었고요. C 부동산의 수요는 5% 바뀌었어요. 자, 10% 소비량의 변화율을 동그라미 치고 이걸 뭘로 나눠준다? 원인이 되는 5%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치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런데 이 2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앞을 봤더니 다른 재화가 나왔어요. 다른 재화. 그러면 나와 다른 재화가 서로 엇갈려서 측정한 교차 탄력성이군요.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들은 수요의 가격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부호를 무시하고 측정하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나오지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해요. 그렇죠. 소득 탄력성의 부호의 구분이 있는 이유는 소득의 재화가 정상재와 열등재로 나눠지는데 정상재를 기준으로 측정했냐 열등재를 기준으로 측정했냐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서로 다른 재화끼리 측정을 하니까 이거 역시 대체 관계에서 측정했느냐 보완 관계에서 측정했느냐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호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대체 관계라면 비례 관계니까 플러스 값, 보완 관계라면 마이너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요. 일단 수치는 찾았어요. 상승이라고 돼 있어요. 자, B의 소비는 증가하고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고 너는 비례니까 플러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또 퍼졌죠.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5%가 바뀌었어요. 5% 동그라미 치고 요걸 몇으로 나눠줘요? 5%로 나눠주죠. 그럼 수치가 몇입니까? 1이 나오죠. 근데 이 1은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서로 다른 재화니까 교차 탄력성이군요.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데 부호를 따져봤더니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가격은. 근데 소비는 감소한다고 돼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너는 보완 관계고 마이너스 값을 붙여줘야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제론의 기본 개념의 암기 코드는 기출 지문을 자주 보면서 자주 나와요. 이게 무슨 논점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주는 게 암기 코드예요. 자, 요 정도. 자, 두 번째 이제 다음 논점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